진택시TV 최진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브리핑해드릴 책은 마키아벨리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김상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탁월한 인문학 강연자라고 할까요? 마키아벨리뿐만 아니라 잠깐만 10여 년 정도 르네상스를 연구한 그 결과 이 마키아벨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책 제목이 좀 약간 이상하다랄까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현자래요. 이 느낌은 뭐죠?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면 차가운 열정. 좀 위험한 현자, 뜨거운 아이스커피, 차가운 열정. 좀 언밸런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자는 위험한 현자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키아벨리 또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는 국가의 운명이나 일반적인 행위에서 속임수 이런 거, 표리부동한 방법 등등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절대 왕정 시대에 군주 정치가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다해서 하는 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군주론 때문에요. 그의 저서인 군주론 때문에 본래 깊은 의미와 완전히 다른 정말 얄팍한 처세술 또는 힘과 권력을 가진 강자에게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음흉한 참모, 그죠? 간신이다. 그런 무명 또는 오명. 그래서 저자는 가장 위험한 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약자들이 마키아벨리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강자에게 당하지 않고 사는 법을 우리에게 은밀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약자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기 전에 마키아벨리 책을 읽어야 된다. 그의 가르침은 온전히 우리와 같은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강자에게 당하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강자인가요? 약자인가요? 좋습니다. 개인은 강자일 수도 있고 약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데 국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글쎄 그죠? 전혀 남의 나라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과거 식민지도 겪었고 6.25 전쟁 또는 그죠? 겪었고 또 대한민국 근처에 일본 중국 또 북한 또 러시아 등등 우리도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거 역사를 돌아가게 되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 시기 어떻습니까? 그죠? 청나라로부터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었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임진왜란 겪었죠. 좀 이따 이제 영평 교체기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었죠. 이런 상황들 어떻습니까?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역사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이 마키아벨리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인문학자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현란할 정도로 인문학적 지식을 집필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나 로마사 논고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자는 즉 마키아벨리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1차적인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고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마키아벨리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삶은 이랬답니다.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흑수죠? 예.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가난, 그리고 풍요. 경제적 가난, 그런데 인문학적 풍요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스페키오라는 오명을 썼다고 합니다. 스페키오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절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 이런 의미였대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본인 아들도 이렇게 공직에 나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그런 오명을 남겼는데, 가난했던 법률가 이 베르나르도의 유일한 기쁨은 고전을 읽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로망은 자녀가 자신 좋은 점만 담는 건데, 마키아벨리는 아버지 베르나르도로부터 고전을 열심히 읽는 좋은 습관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마키아벨리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랬답니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에 피렌체에 이제 흑사병이 돌아왔고요. 8살 때 피치가의 음모라고 하는 이 피렌체에 정말 큰 격동의 세월을 겪었고요. 9살 때는 이제 피렌체와 나폴리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25살 때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58세 때는 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왔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쟁을 한번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그죠? 예, 3번의 전쟁을 겪었고, 또 피치카의 연못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하여튼 격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강자의 형포에 맞서는 방법, 고전으로 회귀라고 한답니다. 그죠? 마키아벨리는 강자의 형포에 맞서는 첫 번째 길은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한때 젊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직자로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소데리나가 이끌던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전 정권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이제 그죠? 예. 반란 혐의, 그죠? 예, 그죠? 반란 혐의로 고문도 당하고, 이 사람과 함께 끌려갔던 몇몇 사람은 이제 고문에 못 이겨서 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날개 꺾기 고문을 한답니다.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 한 2번 정도만 하면 시인하거나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번 날개 꺾기 고문을 몇 번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문 끝에는 이제 유배, 그죠? 유배대 당해서, 그죠? 찬밥. 그렇게 이제 공공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죠? 일거리도 없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공공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키아벨리는 이랬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마키아벨리는 희망과 웃음을 놓지 않았답니다. 익살은 나의 힘. 실제로 이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희극을 두 편을 썼다고 합니다. 또 그게 오히려 그 시절에는 이 희극이 잘 알려지고, 그래서 괜히 짭짤하게 돈 좀 벌었답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희망과 웃음을 놓지 않았다. 비극의 구렁텅이에 내몰렸지만 그는 유쾌함을 유지했고, 익살과 여유로 곤고한 시대를 버텼다. 그는 고난으로 넘쳐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 것이었다. 즉, 아모로 파티. 즉,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 이것을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 아모로 파티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절망이 와라, 시련이여 내게 덤벼라.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아모로 파티 하면서 이제 이 곤고한 시대를 겪었답니다. 자, 이 아모로 파티라고 하는 이것은 가수 김연자가 부른 아모로 파티라고 하는 그것도 아모로 파티입니다. 뒤에 파티가 잘못 들으면 이제 파티, 그죠? 파티, 춤추는 파티를 잘못 들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파티, 아모로 파티, F-A-T-I. 그렇죠? 가사에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그죠?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즉,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모로 파티입니다. 자, 이제 챕터 5에서는
울지 마라. 역사는 울보에게 맡겨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합니다. 이 시대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이제 이 피렌체의 대중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사보나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기도 했다가 또 이를 추종하는 뭐 피아노니 또는 프라테스치 등등이 이제 이를 추종했다가도 뭐 뭐랄까 막 정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또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과 뭐 그의 이제 뭐 이 측근들이 막 쫓겨나고 뭐 그들이 이제 화형당하고 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 왜 그럴까? 왜 그 대중들은 늘 소수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걸까? 라고 하는 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울보이기 때문이다. 쉽게 분노하면서 이성을 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서 마키아벨리 같은 똑같은 질문을 제기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답, 또 마키아벨리가 내린 대답은 똑같다고 합니다. 지배하는 사람은 이성, 하지만 지배받는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마키아벨리는 즉 대중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사실이라고 착각,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배받는다라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 피렌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또는 뭐 대한민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일 것 같은 미국도 마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그죠?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그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미국인들이 다 이성적으로 투표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죠? 예. 사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사람들도 투표할 때 뭐 사실 비이성적인, 예, 그죠? 마치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뭐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투표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투표할 때 이성적으로 투표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간혹가다 보면 투표할 때 뭐는 이성이 아닌 비이성적인 투표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 시대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이 소수의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오랜 시절, 그죠? 예, 백수로서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다시 취직을 합니다. 공직에 진출하는데 실력 내지는 책략을 써서 책략 뭐라 그럴까요? 전략? 예, 전략. 여하튼 실력과 함께 책략을 동원해서 새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마키아벨리는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 강경한 후원자를 얻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서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 또는 누가 나를 아느냐이다. 실력은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한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람, 즉 내가 아는 누구 또는 나를 아는 누구가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 즉 휴먼 네트워크, 그죠? 휴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키아벨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고요.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도 능력 그리고 나에게 기회, 그 기회는 나를 아는 사람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이제 이 이후 외교관으로도 근무하고 그랬나 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피렌체가 약소국으로 이제 큰 나라 틈바구니에 막 끼고 뭐 힘들고 그럴 때 참 그거를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고 그러는데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에서 우리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 당신이 갈등 국면에 처해 있으면 어떨까? 특히 약자인데 당신이 갈등 국면에 처해 있으면 시간 끄기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판세를 죽인 강자면 번개와 같은 단호한, 과감한 시행력으로 그 갈등을 종결시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나쁜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고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자가 가장 나쁜 리더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 또는 부장, 이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상사라면 상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입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어떤 나라, 피렌체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나쁜 리더가 나오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거랍니다. 리더가 우리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잘못된 노예근성, 그것이 우리를 나쁜 팔로워로 만들고 또 그 결과 그들은 나쁜 리더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 이전에 훌륭한 팔로워이어야 된다. 즉 훌륭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잘 뽑아놓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거로 또 새로 집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명저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집대성된 명저를 남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곤궁한 시대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비르투스, 즉 용기를 내라. 세상의 약자들이여 스스로 운명에 맞서고 용기를 내라. 자신의 속내를 강자에게 알리지 말고 일단 내 손에 무기가 쥐어지기 전까지는 침묵, 위장. 일단 내 손에 무기가 들어오면 그때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해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상황을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자가 왜 가장 위험한 현자라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뜨거운 아이스커피와 같은 그죠? 차가운 열정과 같은 그런 말을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문학적 통찰력, 즉 지혜의 샘은 인문학적 통찰력을 가져다는 지혜의 샘은 고전이다. 그리고 포르투나 문명의 여신이 장난을 치더라도 비르투스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아모로파티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입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명저, 분주론, 로마사 논거, 전쟁의 기술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책보다 이 마키아벨리란 김상근 교수의 이 책을 먼저 읽기를, 이 책 한 권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군주론이나 다른 책을 먼저 읽고 나중에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2번, 3번 읽고 나니까 300여 페이지 되는 이 작은 책이 정말 군주론, 로마서 논거를 다 집대성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약자, 정말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모습, 즉 위험한 현자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그렇죠? 세상에서 마키아벨리즘 그러면 아주 정말 나쁜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자에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였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 김상근 교수의 마키아벨리였습니다.